안녕하십니까. 충북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단장 최병희입니다. 바쁘신 시기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온라인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역량 강화 연수는 충북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참여 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역량 향상과 성과 제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님들에게 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충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역 내 고용위기 산업을 미리 파악하여 청주, 진천, 음성지역 간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이전직 근로자 지원 및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향후 성공적인 고용안전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각자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충북의 고용안정 및 기업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었으며 올해는 935명의 일자리 창출로 작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참여 기업도 121개사로 작년 대비 126%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년도에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 댓글에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주신 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담당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사말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 사무국장 김승일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의식의 향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원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그 현장에서 교육이나 진단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안전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걸 쫓아오지 못한다면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All or Nothing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거는 안전시설을 100%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마 현장에 있었다면은 더 긴장감을 더 할 수 있었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다리 길이가 모자라가지고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건의 큰 사고가 났다면 이건 그 이전에 이미 300번의 보이지 않는 징후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누적이 돼서 하나의 큰 대형 사고를 만든다. 이런 법칙입니다. 좀 전에 이제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분들이 저런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한다면 300번의 보이지 않는 징후들과 그 다음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불안전한 행동, 지금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사다리를 들어 올리는 사다리 작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작업인데 그걸 들어 올리는 행동으로만으로도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사고로 이어지는 것 중에 88%는 불안전한 행동으로 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안전모를 쓰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크레인에 걸려져 있는 이 고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겹쳐서 near miss, 그러니까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아차 사고 또는 정말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제거를 해야지만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완전한 행동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사다리를 들어 올리는 행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모를 쓰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불완전한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불완전한 상태는 어떤 기구나 기계, 도구 같은 거를 불완전한 상태로 두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행동들과 상태를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방도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없애야지만 화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의는 그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장 내에서의 소방 안전은 그 출발점이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소방 안전과 직장 내에서의 소방 안전을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집에서는 어떠한 대응책, 어떠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소방 안전과 기업체의 소방 안전을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 실험을 한 동영상입니다. 안전모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냥불을 소파에다 붙이죠. 이 실험을 한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불을 붙인 이 상황에서 굉장히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그런 거실 공간이잖아요. 저렇게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저런 불꽃에 의해서 얼마 만의 시간 동안에 저 공간이 다 타버릴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연소가 되기 위한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이제 소파라고 하는 탈 것, 가연물이죠, 가연물. 이런 가연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성냥불과 같은 열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게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서 연소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시커먼 연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연소 생성물입니다. 그 연소 생성물은 위로 떠서 천정 쪽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두껍게 쌓여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시커먼 연기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시아나수소, 포스계 물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유독성 가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호흡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질식사로 이어지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고요. 다른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행동에 제약을 주게 됩니다. 내가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행동에 제약을 주는 그런 굉장히 유독한 가스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울너울 하면서 화염이 반대편 쪽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플래시오버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급격하게 확대가 됩니다. 실내 전체 공간을 그 화마로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되죠. 이 안의 온도는 한 800도씨에서 1000도씨 가까이 될 겁니다.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2분 30초 안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 대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1분 이내, 1분도 더 늦을 것 같아요. 한 40초 이내에 발견이 돼서 주변에 있는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가지고 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위로 올라간다거나 옆 공간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가정집에는 그런 설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일반 건축물에는 그 감지기, 화재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감지기로 인해서 이제 그 조기에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연기에 의한 질식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소가 되려면 가연물하고 산소하고 점화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농도, 실내 산소 농도를 보면 얘네들이 연소될 때 산소가 급격하게 쓰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산소 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연소에 쓰이는 그런 산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반면에 CO, 일산화탄소나 CO2의 농도는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밑에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2009년도에 한 24평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다가 실제로 불을 질러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6분이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6분이 지나니까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1000ppm으로 치솟았어요. 근데 산소 농도는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라면은 사람이 의식불명까지 가는 시간이 불과 1.8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4분 내지 5분 안에 어떤 액션을 취해서 대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주택인데 사실 이 2012년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주택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니까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법을 개정시킨 것이 주택마다 이제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획된 방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그게 입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의무화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소화기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소화기에 대한 중요성. 근데 소화기보다 더 중요한 건 감지기입니다. 새벽녘에 불이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누가 나를 깨워주지 않는 이상은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누가 나를 깨워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내가 소화기를 집어서 레버를 눌러서 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소화기가 100대가 있어도 감지기가 없다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소화기보다 감지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소화기, 감지기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기초 소방기구라고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화재 감지기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화재 감지기는 순수하게 감지만 해주는 겁니다. 감지만 해줘서 경보는 경종이라는 그런 설비가 따로 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저 사진상에 나온 것처럼 제가 감지까지 하면서 소리까지 다 내줍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경보까지 해주는 설비다라고 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한번 달아놓으시면은 저기 배터리 있죠. 배터리가 10년짜리입니다. 10년간은 그냥 거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효과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도 가정 내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78년도에는 사망자 수가 한 6천여 명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해가지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굉장히 많이 보급을 했어요. 2010년도에 보면 96% 정도 감지기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망자 수를 보면 2,600여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7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43% 가깝게 급감을 한 거죠. 감지기가 그만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에만 살지는 않기 때문에 아파트에 더 많이 살겠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신다면은 이런 구조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옛날에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 옆집하고의 경계벽이 저렇게 뚫을 수 있는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만약에 우리 집에서 현관 쪽에서 불이 났다. 그럼 현관 쪽으로 대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난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관 쪽으로 대피를 못할 때는 이 옆집으로라도 대피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저렇게 경계벽을 가볍고 또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경량 칸막이 재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아파트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조금 옛날 집이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한번 베란다 쪽으로 나가셔가지고 옆집하고의 경계벽을 툭툭 두드려 보시면은 통통 소리가 나면 이건 뚫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경계벽이 뚫을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진처럼 저렇게 이제 어떤 직기품들을 갖다 놓고 창고처럼 활용을 하시면 유사시에 저걸 뚫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량 칸막이라면 저걸 다 치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만 그러면 안 되고 옆집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옆집하고도 요거 이제 이런 그 경계벽이 뚫을 수 있는, 그러니까 탈출구로서 이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다 물건 같은 걸 놓지 말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요새는 이런 그 대피 공간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라면은 대피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양방향 피난로 확보의 원칙에 의해서 대피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관문을 통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이 대피 공간을 통해서 안에 구조 요청을 하든지, 저 안에 이제 완강기가 또 설치가 되는데 완강기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죠. 이 대피 공간은 한 2세제곱미터 정도 되는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한 4인 가족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딱 맞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빈 공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창고로 활용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커요. 어느 집을 가더라도 다 창고로 활용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내가 대피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짐들로 인해서 내가 대피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대피 공간이라고 쓰여진 공간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다 치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요맘때죠. 2020년 12월 달에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한 11명이 이게 죽거나 다치거나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입주민 중에 2분이 옥상 출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옥상 꼭대기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인데, 우리가 이제 옥상은 가장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경기도에서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옥상 출입구가 꼭대기에 있는 데가 한 54%, 경기도 내에서. 옥상 출입구가 꼭대기층 바로 밑층에 있는 데가 한 4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라인 옥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 열려지는지, 평상시에 못 나가게 폐쇄시켜 놓은 데가 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사시에 또는 화재 시에 열리는 시스템인지를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2016년도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라면 전부 다 옥상 출입문이 평상시에는 잠겨져 있다가 화재 시에 열리는 이런 자동 개폐 장치를 다는 것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화재 시가 되면. 위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 천정 쪽에 이제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면 닫혀져 있는 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옥상 광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는 건데,
그 이전의 아파트들은 이런 설비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옥상문 근처에 열쇠 보관 장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유사시에 따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게 자동 개폐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만 어쨌든 우리 아파트의 옥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저 사고가 있은 다음에 우리 아파트 명칭만 치면은 우리 아파트 옥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 한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다른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재 통계 중에 가장 많이 불이 나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집,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불이 나고 거기서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가장 큽니다. 사망자 수도 많고 부상자 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정 내에서 불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니까 3위, 그러니까 화재 통계상으로 세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차량 화재입니다. 최근 5년간 차량 화재 중에 7인승 미만의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43.5%였다고 해요. 그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는 근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차 관련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소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는. 여기는 이제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인 사항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소방 관련 법에서 화재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1년 있다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 요맘때쯤이면은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걸 의무화 시키는 걸로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신차를 사시는 분들은 저렇게 차량 내 5인승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소화기가 부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시행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시행 전이긴 하지만 그 하위 법령을 이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수동으로 내가 집어서 꺼야 되는 그런 그 기구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공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운전석 가까운 곳에 있어요. 나오는 저기 차량에서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운전석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공간, 그 옆좌석, 그러니까 옆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대시보드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겸용 소화기도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데 보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기준상에는 좀 미치지는 못하지만 초기 소화에 효과가 있는 이런 휴대용 소화기를 갖춰놓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휴대용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뿌리는 소화기거든요. 뿌리는 소화기라서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장에서 용접으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초기에 저렇게 진압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는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업자들이 이제 허리춤에 그 휴대용 소화기를 차고 다니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주방 쪽에 저런 휴대용 소화기 하나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쪽에서 식용유 화재가 났을 때 분말 소화기로는 잘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휴대용 소화기를 그 비치를 시켜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 내에서 우리가 이제 소방 안전을 위해서 대비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장 내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재 대응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말은 거창하지만 별건 아닙니다. 자, 경보 설비와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건물 내에서 볼 수 있는 그 경보 설비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천정을 보시면은 감지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를 조기에 알려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리를 통해서 우리 건물에 화재가 났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옆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fire라고 되어 있는 저 장치는 시각 경보기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줌으로써 우리 건물에 불이 났구나.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경보 장치죠. 그 밖에 이제 비상 방송 설비나 사이렌 설비 이런 것들이 경보 설비의 일종이고요. 경보가 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정말로 불이 났다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소화기나 또 옥내 소화장 같은 걸로 끌 수가 있겠죠. 소화기는 대부분 다 접하셨을 테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도 하고 친숙하죠.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은색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오래된 건물은 빨간색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그 함 내에 들어가 있는 호스를 끄집어내서 불을 끈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거는 소방관들이 와서 써야 되는 설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거는 안에 있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쓰는 설비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헤드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게 이제 그 자동으로 불을 꺼줄 수 있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입니다. 저런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가 있으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이 돼요. 자동으로 진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화 작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피난 설비나 피난 시설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 피난이라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피난을 할 때의 루트를 보면은 출입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도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1층에 있는 복도를 통해서 다시 출입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아까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옥상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옥상 광장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출입구, 그 다음에 복도, 계단, 옥상 광장 이런 것들이 피난 시설에 해당이 돼요. 이런 피난 시설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물이 있어서 막혀서 못 나간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저기 이제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강기라든가 구조대라든가 미끄럼대 같은 이런 그 소방법상에 근거한 피난 설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정말로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화재가 났을 때 경보가 울리겠죠. 이 경보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경보에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소방하고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은 에이, 관리자가 알아서 하겠지. 오동자가 아니야?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즉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만 이제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제 교육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분들한테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는 직장 동료분들한테 제일 이거 먼저 교육을 시켜달라. 뭐냐면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무슨 일인가 한 번쯤 나와서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경보가 됐을 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소화도 못하는 것이고 대피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보라고 하는 거는 화재를 위해서 있는 설비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비가 암만 잘 되어 있어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쫓아오지 못하면 안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보가 울렸을 때는 그 즉시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화재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소화기 또는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서 끄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내가 혼자 끄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즉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것. 이런 순서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처에서 교육을 하고 그 이제 쉬는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건물에 이제 그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확인을 해봤죠.
화재가 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누가 발신기를 손으로 누르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벨소리는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와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불이 나서 정말로 그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발신기를 눌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움직이지 않은 분들은 대피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보가 울렸을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화재가 났을 때 경보가 울리는 것보다 오동작으로 경보가 울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화재가 나는 그 한 번을 위해서 그런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11 테러 기억나실 거예요. 9.11 테러. 그 쌍둥이 건물이죠.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무역 센터 건물이죠. 이게 이제 그 테러범에 의해서 비행기로 건물 내부로 돌진하는 그런 테러 사건이었었던 거죠. 굉장히 끔찍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쇼킹했었고, 어찌됐든 9.11 테러를 통해서 미국이 굉장히 그 테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그 계기가 됐죠. 결국은 그 저 110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테러 이후에 한 4년 정도 분석을 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방 쪽만 모아놓은 건데 총 사망자 수가 한 2,500여 명 정도 됐어요. 지금도 저 숫자는 이제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1번 건물과 2번 건물에 저렇게 이제 재실자 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17,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쌍둥이 건물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1번 건물에 먼저 와서 부딪힙니다. 비행기가 거의 이제 그 하늘 위를 날아가는 속도 그대로 와서 부딪히죠. 그래서 1번 건물에 부딪히고 나서 102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1번 건물에 부딪히고 난 다음 16분 있다가 2번 건물에 또 하나의 비행기가 와서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2번 건물은 부딪히고 나서 56분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당시 지어진 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는데, 어찌됐든 비행기가 폭발이 됨으로써 그 파괴력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번 건물에서의 생존율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1번 건물에 먼저 부딪혔으니까 옆에 있었던 2번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먼저 출발을 한 겁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먼저 출발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출발하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난 생존자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생존자의 3분의 2가 1년 이내에 이런 그 안전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난구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미리 피난구의 위치나 계단의 위치를 알고 그쪽으로 바로 가는 사람하고,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우왕좌왕 하는 사람하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피난에 대한 이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재가 나기 시작해서 감지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감지가 돼서 경종이 울리면 거기에 반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오동작 아니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불이야 라고 소리를 쳐야지만 무슨 일이 났나? 라고 그때서야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슬픈 그 현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피난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가 나게 되면 무슨 일인지 나와서 확인해 보시라. 이런 습관만 들인다고 하더라도 저 시간은 굉장히 짧게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이 났구나, 1층으로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움직여가지고 실제로 1층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이동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직 피난을 못 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피난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 실제로 움직인 시간을 이제 피난 행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피난 지연 시간은 교육을 통해서 확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요. 피난 행동 시간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계단 쪽에 방화문이 있을 겁니다. 그 방화문만 잘 닫아 놓는다면 연기가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방화문은 항상 닫혀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화재, 화염이나 연기가 그쪽으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문은 그걸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관리적인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열어놓고 이런 말발굽 같은 걸로 고여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계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단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단 내 연기가 꽉 참으로 인해서 그 연기를 마시면서 내려오거나 그 연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깨끗한 상황이라면은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이다. 이거 우리 건물에 정말 불이 났네? 라고 이제 인지하는 수단이 한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그 강력한 거는 연기입니다. 연기. 우리 건물에 연기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다면 불 났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실제 불 났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재 사실 전파. 불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불이 났나? 나와볼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경보기죠. 경보기가 울린다고 해서 화재 벨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이건 불이구나 라고 금방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벨소리를 다른 음향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보기의 반응을 즉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화재 벨소리가 나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일단 무슨 일인지 나와서 확인해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게 오동작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화재가 났을 때는 한 번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패닉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의 인간의 피난 특성을 보면 거의 본능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이런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귀소 본능입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왔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왔던 길을 되돌려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옆에 가까운데 출구가 또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돼버리면은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봅니다. 시야도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길을 더 가면 출입구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상구를 찾아보고 출입구를 찾아보고 계단의 위치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광 본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빛을 향해 무조건 달려가라고 하는 행동인데 이거는 좋은 본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그 본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등이나 유도선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추정 본능도 굉장히 위험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르르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은 뭔가 탈출구가 있겠지라고 쫓아가지만 앞에 나선 사람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낯선 장소, 낯선 건물에 가면 일단 비상구의 위치, 계단의 위치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피난의 원칙을 보시면은요, 일단 뭐 승강기를 사용한다는 건 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복도나 계단을 이용해서 일단 대피를 하시되 이런 시설물들이 막히면 이런 피난기구를 이용해서 한 명씩 내려오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피난기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완강기도 있고,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승강식 피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 피난기구는 완강기입니다. 완강기.
우리 여러분들도 아파트에 사신다면은 아파트 10층 이하에 사신다면은 저 왕관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을 텐데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끄집어내 보시고 밧줄 길이가 몇 미터나 되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익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기구를 먼저 사용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그 피난시설, 대피통로가 막혔을 때는 저런 장비를 이용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런 장비를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자, 왕관계 사용법을 한번 보실까요? 자, 왕관계 뚜껑을 여시면은 저런 그 릴이, 밧줄이 감겨진 릴이 보일 거고요. 저런 그 조속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을 겁니다. 저거를 이제 그 삼각대에다 걸고 릴을 이제 벨트를 몸에 맞게 채운 다음에 줄이 감겨져 있는 릴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 방향으로 삼각대를 조정을 하고 반드시 벽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이런 그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왕관기를 저렇게까지 시연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려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걸어보고 매보고 당겨보고 하는 그런 그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화 시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방화문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화문은 닫혀져 있어야 된다. 근데 저런 상태로 고여진 상태에서 열려져 있다면 저기 거실 쪽에서 불이 났을 때 저쪽 안쪽으로 계단 쪽으로 다 연기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인명피해하고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서에서 저런 부분을 발견했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저는 저런 걸 봤을 때 항상 저 고임돌을 제껴놓고 다 닫아줍니다. 저렇게 오랜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이 도어 클로저가 고착이 돼가지고 닫아놓더라도 꽉 닫히지가 않아요. 틈이 발생을 하죠. 그 틈 사이로 그 연기가 침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입니다. 관리적인 요소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넓은 장소는 이런 방화 셔터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화 셔터도 마찬가지로 화염이나 연기를 가둬놓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만 타고 이쪽 구역으로는 넘어오지 말아라.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셔터가 내려오는 그 자리에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저 물건들 때문에 셔터가 잘 닫히지가 않겠죠. 찌그러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염이 저 반대편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것들도 관리적인 요소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연기가 많이 있었을 때는 진짜 표준 발걸음을 보면은 1.33m/s 정도 돼요. 근데 연기가 많이 있었을 때는 뚝 떨어지죠. 속도가 더듬더듬 하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그 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문을 닫고 자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험을 한 겁니다. 저런 그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한쪽 방은 방문을 닫아 놓고 한쪽 방은 방문을 열어 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는 방화문이 없을 거예요. 일반 뭐 나무문이나 이런 문이 되겠죠. 자, 열어보니까 한눈에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쪽 왼쪽 편은 깨끗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저기는 방문을 닫아 놓은 거고 오른쪽은 방문을 열어 놓은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화염이나 이런 것들은 막아줄 수 없겠지만 일정 정도의 연기는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에서도 방문을 닫고 자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일반 건축물에서 방화문을 닫아놔야 되는 이유는 더 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편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소방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주차장 쪽에 보면 저렇게 소방차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표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저런데 만약에 주차를 했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저기는 이제 소방차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대기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장소에다가 저런 차가 들어가 있다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겠죠. 예, 초기 진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리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공간은 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했을 때도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로 방해는 진로를 일부러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또 가로막는 행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저렇게 소화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소화전 주변에 연석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런 빨간색에 표시된 데는 저 소화전을 이용해야 되는 소방 차량이 있기 때문에 소방 차량이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어떤 일반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다른 데 주차됐을 때 주정차 위반하는 거에 2배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 이렇게 9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불법 주정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밀어내야 되거나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잘 이런 걸 못했어요. 소방관들이. 어떤 본인한테 그런 피해가 올까봐. 근데 지금은 밀어버리거나 차량에 손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3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그래서 그런 주변의 상황을 고려해서 주차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 가정집이라면 기초 소방기구 설치하는 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아파트든 우리 이제 일반 주택이든 간에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또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피난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라인 꼭대기층에 옥상 출입문이 있는지, 바로 밑에 층에 옥상 출입문이 있는지, 열려지는지 안 열려지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낯선 건물에 가시면은 이제 계단이나 비상구 이런 위치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화문이 열려져 있다면 그런 고임돌 같은 거를 치워놓고 방화문을 닫아주는 습관도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소방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대학교의 윤창훈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제가 뵙고 같이 토론도 하고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지를 좀 같이 이렇게 협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더 좋은데,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우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뭐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아직까지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흔히 고선패라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뭐 일반인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직접 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우리 충북에서도 벌써 2년간 진행해온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자, 이것을 왜 하는지,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좀 더 발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의 배경,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을 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는 우리 충북 지역의 일자리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충북의 일자리 환경이 지금 어떤가, 흔히 말하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것을 한번 먼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고용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률입니다. 우리 고용률은 전국에서 매년 아니면 달마다 쭉 체크해도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리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라든가 고용혁신 추진단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 조직이 상당히 우리 충북은 우수합니다. 특히 이 안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 분야에 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한 베테랑들이 이 충북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충북의 일자리 인적 자원이 매우 우수하다. 이 또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은 많은 대학이 있고요. 특성화고 직업훈련기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형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충북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점이라고 좀 본다면요. 일단 우리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저임금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많다. 이런 것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의 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낮은 지역으로 분류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지금 청주의 인구의 절반이, 충북 인구의 절반이 청주에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권과 비청주권이라는 좀 이분화된 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여러 여건이 좀 차별화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충북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적인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음성이라든가 진천은 산업화 물결을 타고 인적 자원 수급을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인난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충북의 좀 약점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이제 일자리의 기회 쪽으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최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자리로 집약되고 있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책이 나왔고요.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면이 우리 충북 지역에서 보면은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가 됐습니다. 우리 충북의 민선 5, 6, 7기 이 3기에 들어서면서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들어왔고 많은 일자리가 파생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충북에는 상당히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마다 전략산업소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략산업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기회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일자리 쪽에서 보면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는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장이 스마트화되고 AI, 클라우드, IoT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좀 밀려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충북 지역이 수도권과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충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 매년 통계를 보면 최근 한 3년 동안 보면 연평균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청년 인력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우리 충북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권을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 최근 출산 감소로 인해서 농촌 지역은 인적 자원을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즉 구인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멸 위험 도시라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충북의 전체적인 일자리 환경은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좀 나눠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당연히 일자리를 주관하는 중앙부서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지역 일자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문제가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역 일자리를 보는 시각을 먼저 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자신도 중앙에서 모든 것을 리드하는 지역 일자리는 힘들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일자리는 지역 수요에 맞게 그 지역 나름대로 정책이 추진이 돼야지 중앙에서 잘 알지 못하면서 지역 일자리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는 지역에서 주도해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해야지 이리적인 하나의 틀을 갖고 전국을 똑같은 틀로 일자리 정책을 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 일자리에 개입되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만 해도 1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1개 시군이 나름대로 다 일자리 상황이 다르고요. 또 일자리라는 것이 수많은 산, 학, 연, 관 관련되는 여러 조직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즉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의 파트너십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 일자리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모든 정책은 청와대 일자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정책은 지역 일자리는 지역 주도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도 확고하기 때문에 지역 주도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모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지역에 일임해주는 마치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내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거 전 정부와 달리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정책을 나눠서 지금 공표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니까 후반기 일자리 정책을 본다면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 첫 번째, 그러니까 1-1이 지역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제1번 최우선은 지역 일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 일자리의 사례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지역 일자리를 좀 도와주겠다. 이런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아직 우리 충북은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직 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이것이 전형적인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산업단지를 대개조한다. 이 말은 이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도 개편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이것이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즉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는 바로 이 범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가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가 중앙정부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더 내려가 본다면요. 당연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략산업을 만들고 지역 주도가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규제를 이제는 규제자유 특구라고 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은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에도 많은 연구개발 특구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모두 지역 일자리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우리 지금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뿐만 아니라 충북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우리 지역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다소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금융 활성화가 아직 일자리에는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현 중앙정부도 지역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 핵심 사업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앙정부가 지역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이 지역 일자리라는 좀 구체적인 사업을 좀 나누자면 5개 영역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그리고 지역고용 위기 대응 지원, 그리고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 크게 이 5개의 범주로 현재 지역 일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고용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군산의 자동차 산업이 모두 몰락하면서 일자리를 수많은 사람이 상실했습니다. 이런 것은 즉각 대응해 줘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지역고용 위기 대응 지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북은 아직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창출한다기보다는 일자리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 그래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간접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지역 일자리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계해주고 고용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드린 일반 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세 개가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의 3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사업이 지금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큰 추세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흔히 말하는 일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용노동부가 지역 일자리라는 가장 시초의 사업이었고요. 이미 진행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좀 사업 아이템이 많이 고갈됐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을 반복하면서 좀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 일반 사업을 좀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런 것은 그 지역 일자리 중에 좀 될 만한 산업 이런 것을 하나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혁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위기, 즉 고용의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문제점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업이 지금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가 발생해서 개입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개입을 해서 이 고용위기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치료보다는 더 낫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사업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단일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대규모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공시하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충북의 일자리 역량이 충분히 인정이 돼서 전국에서 5개 지역만 선정하는데 우리 충북이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충북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사업에 개가를 올렸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은 뭐냐면 과거와 같이 그냥 흩뿌리기식 예산, 지역 봐가면서 나눠주기식 예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타당한 논리를 갖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대규모화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을 유치한 자치단체는 일자리의 지원 여건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반대로 이런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은 여건은 나빠지니까요. 일자리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이미 일찍이 1차 년도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획득했고요. 벌써 우리는 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당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리고 모든 일자리 정책은 지역에 맡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지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역 일자리가 중요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지역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맡기고 보니까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좀 중앙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시면요. 지역의 일자리를 맡겨놨더니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그냥 내려가는 방식으로 일자리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일자리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를 좀 도와주려고 보니까 지역마다 일자리 역량이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도와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은 지역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마다 이 지역고용 거버넌스라는 걸 형성하는데요. 이 거버넌스도 보니까 어떤 권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역할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편차가 생기는 것 같고 이래서 좀 혼란하다. 또 이런 평가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고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데도 그 관련되는 배경 법률이 좀 근거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앙정부 의존도가 너무 지역들이 높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역량 차이도 좀 난다. 그리고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능도 좀 떨어진다. 그리고 관련 법 체계도 좀 미비한 것 같다.
이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으로 지역 일자리가 중요하고 지역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중앙정부가 좀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액의 자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다 좋은데 이제 중앙정부가 좀 컨트롤하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예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에 보시면 우리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자치단체의 일자리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일자리가 물론 당연히 운영됩니다만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예산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8.4%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비중이 더 높은 자치단체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로 세종도 국비가 33.8%니까 당연히 지방비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치단체 지방비의 여력이 좀 되니까 국비 의존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충북은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남 같은 경우는 국비의 비율이 52.4%고요. 우리 충북은 더 높아서 56.6%입니다. 거의 60% 가까이가 우리 충북 일자리에 예산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자리 예산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비용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끌어다가 그것을 해결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본다면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좀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화하고 일자리 비중을 높여야 할 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비 의존 없이 일자리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일자리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이 지역 일자리 정책에 우리가 순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전형적인 국비 지원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국비의 좋은 사업을 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충북의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북이 앞으로 일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볼 때 인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은 상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가 돼도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활동성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의 지금 인구 비중을 보시면요. 60세 이상이 29.6%니까 거의 30%가 됩니다. 우리 전국 평균, 60세 이상의 전국 평균이 27.5%니까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된 인구가 충북은 많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보면 지금 30세에서 39세, 40세에서 49세, 비교적 좀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충북이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활동 가능, 생산 연령 이쪽으로 본다면 우리 충북은 좀 자원이 점점 고령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령화가 돼도 노년 일자리도 있는 거고 노년들도 일자리를 획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에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10대, 20대 쭉 올라가면 60세까지는 그래도 고용률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3, 4등 정도 하니까요. 비교적 상위권입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7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노령층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령층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떨어진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노령화되는 인구가 많아지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앞으로 고용위기에 많이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광역시를 빼고 광역도가 9개가 있는데요. 광역도만 비교하자면 우리 충북은 9개 중에 7위에 불과하니까요. 좀 낮은 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충북이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일자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을 또 보시면요. 우리 충북의 일자리 사업 규모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흔히 ILO,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데서는 일자리 사업 유형을 다음과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어디든지 직접 일자리 비중이 높습니다. 직접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비교적 단기적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전형적인 직접 일자리입니다.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공공업무를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를 좀 뿌려놔서 취약계층이 거기 와서 일을 하면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직접 일자리인데요. 이 직접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것은 매년 직접 일자리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충북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에 직접 일자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의 직접 일자리 비중은 76.6%나 됩니다. 전국 평균은 67.4%니까요. 거의 한 10% 정도 우리 충북이 직접 일자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일자리에는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안정적 일자리를 추구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 일자리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 서비스라든가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일자리를 제외한 여타의 사업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 일자리 사업의 또 비중도 높고 그렇다면 나머지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서비스나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이런 예산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은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가 아닌 나머지의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은 이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작년 초에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고용 안전망을 정착하겠다. 이것이 우리 충북의 의지고요. 그래서 목표도 보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에 벌써 이런 걸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고요. 올해도 벌써 한 4,000명의 일자리 창출, 한 1,700명의 인력 양성 이런 사업들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차원에서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가 작용하는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역에 고용 위기가 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려면 먼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이것은 충청북도, 청주, 진천, 음성 이 지역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나면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가야 할 길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위기산업, 즉 위기에 처한 산업의 이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2는 위기산업 근로자들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프로젝트 2의 요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산업에 대해서 많은 인적 자원의 지원을 해도 한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산업에서 이탈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을 어디론가 이직이나 전직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론가 이직이나 전직이라는 것은 뭔가 그분들이 새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형성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말하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서는 5개의 신성장 산업을 설정하고요. 그쪽으로 이 고용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좀 옮겨드려야 되겠다.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3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추는 일,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산업의 근로자들을 도와드리는 일, 그리고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일, 이것이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만들어진 그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면요. 이렇게 고용위기가 올 것 같은 산업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위기를 감지하고 이분들을,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을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좀 옮겨드리는, 이전직 시켜야 되는 일을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산업이 위기가 오고 있고 지금 위기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탐색하고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을 재배치하려고 해도 어디로 재배치해 줘야 되는가, 즉 새로운 산업이 어디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충북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잘 아시겠지만 유기농 식품, 첨단형 뿌리산업, 그리고 ICT 융합산업, 또 태양광 에너지 산업, 또 신교통 항공산업, 이렇게 5개를 새로운 일자리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의 영역은 이미 참여하신 기관들은,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왜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충북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은 이미 이러한 5개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 신성장 산업을 잘 육성해 준다면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충북에 한번 1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한번 3파트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은 11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크게 중부, 북부, 남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중부권에 보면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을 보면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이런 지역을 중부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데 보시면은 당연히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그리고 진천, 음성 쪽에 있는 증평 이런 쪽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오송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헬스, 이런 것들이 전략 산업으로 다 이미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북부권으로 가면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산업, 또 제천을 중심으로 하는 천연물 신소재, 한방 바이오, 이런 쪽의 산업들이 모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부권으로 오다 보면 농특산품을 6차 산업화해서, 이래서 농산물을 산업화하는 식품 산업이 중점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가고자 하는 5개의 신성장 산업은 분명히 이미 우리 충북에 이러한 기반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그림은 다소 좀 복잡합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위기를 맞는 것보다는 사전에 알고 미리 예방을 하자. 예방을 하려면 위기를 미리 감지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기 감지 시스템이 가동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내에 위기 감지 팀이 있고요. 이 팀이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파트에서 어느 산업의 어느 부분이 고용위기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위기 산업이 발생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대체 산업으로 연결을 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이전직 촉진을 도와드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고용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된다고 모든 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으로 이전직이 되려고 하면, 즉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성장 산업입니다. 그 신성장 산업의 파일을 더 키워주어야 이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여러 가지 일자리 여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이 또한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이 추진단 안에는 여러 개의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의 실무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한 취약계층의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고용 서비스를 해주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직접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로 채울 수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현황이다. 그리고 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충북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단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좀 더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그동안 바라본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생기게 됩니다. 마케팅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적자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면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발전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이 기업 지원 사업이고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여 어느 분들은 이 사업이 과연 지역 일자리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업의 일자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직을 원활하게 해드리는 즉 인적 자원의 재배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성장 산업에 어디가 일자리 여건이 좋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어느 부분으로 이전직 시켜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3번째로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흔히 고선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거의 그 범도민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고선패 사업의 인식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기업 지원 사업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 즉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훈련이 주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자, 여기서 교육훈련을 받으면 이러한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을 갖고 기업체에 취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갖고는 좀 부족하다. 특히 어디가 부족하냐면 교육훈련을 시켜놨더니 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자리가 어딘지를 연계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나타난 말이 취업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서비스의 전형적인 사업인데요. 사람을 뽑는 곳, 그러니까 구인처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구직자죠. 그러면 구인처와 구직자를 만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이 취업연계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훈련 사업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다수가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취업연계도 과거에는 취업박람회다 이런 걸 하면서 다수의 인적 자원이 모여서 연계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과거처럼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그렇게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창업 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창직으로 이제는 일자리 사업이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는 뭐냐면 창업 창직은 숫자를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조업이 하나 유치되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창업 창직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양적 개선 효과에는 창업 창직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창직으로 옮겨가도 봤고 조금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많이 요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 세계 상위권으로 좀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적된 자본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자리가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일을 한다.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근로 여건에 맞아야 가서 일을 하지 그냥 일자리가 있다고 가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에 막 들어올 때 그 청년들에게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동기부여가 돼서 일자리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해지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고용환경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과거처럼 일자리 몇 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몇 명, 그러면 균형을 이룬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면 이런 일자리 여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내가 일하고자 하는 여건이 되는가? 이게 마저 떨어져야 일자리 균형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걸 맞춰주려면 당연히 고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기업 지원을 왜 제일 상위에 두었냐면 이것이 그리고 요즘 대세 사업으로 왜 크게 떠오르느냐면 일단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일단 기업 지원 사업은 실행 가능성은 높습니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데 그렇게 다수의 인력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좀 도와드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성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역량도 커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 기업 지원 사업이 일자리 사업의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에서 보면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도시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진다. 좀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일자리 지표는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의 고용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냥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즘 베이비 부모가 축적한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모에 의존해서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얻지 않는 이러한 세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화가 되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도 많아지고 고용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여건,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그냥 실업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산업이 스마트화 되면서 이제는 자동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청주를 교육도시라고 하는데요. 교육도시가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고 볼 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충북 인구의 절반이 청주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청주는 당연히 대학, 고등학교가 많은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기관에서 졸업한 졸업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 모두 취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일자리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기업 지원 사업들이 어려운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어렵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 지표를 올리는 게 어렵다. 특히 이미 산업이 만개해서 이제는 클 만큼 커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하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기업 지원 사업 하는 거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하시지만요. 한번 그런 이제 어렵다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업 지원 사업을 열심히 해서 50명이 취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충청북도가 목표로 하는 취업자 수 목표는 10만 8,800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충북이 목표로 하는 10만 8,800명의 취업자 수에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 지원 사업했더니 50명 취업했다. 그럼 그 기여율이 얼마나 되느냐? 0.05%에 불과합니다. 거의 기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주만 해도요. 10인 미만,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사업장입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26,885개가 있는데요. 전체 청주에 있는 사업장은 31,771개입니다. 그러면 청주에 있는 전체 사업장 중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4.6%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우리 지금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진천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 사업자 수 중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78% 정도 되니까요.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음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7.6%니까요. 상당히 많은 비중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서비스업도 모두 포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조업만 줄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제조업만 줄이면 이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아져도 이 청주, 진천, 음성, 그러니까 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이 3개 지역의 전체 사업체 수 중에 10인 미만의 제조업만 뽑아도 40% 가까이 됩니다. 대개 한 35%에서 40% 사이 되니까요. 상당히 많은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 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업장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치고요.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1명이 취업을 하면 10분의 1입니다. 무려 10분의 1, 즉 10%의 고용률 기여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 사업이 소수의 인력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소규모입니다. 그 소규모 사업장에 한두 명의 인력을 양성해서 투입해 준다는 것은 인적자원 보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기업 지원 사업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우리가 고용위기를 감지하고 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찾고 그래서 고용위기 산업에 계신 근로자들을 신성장 산업으로 재배치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일정하게 매일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이것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바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 안에는 전문가분들이 충북의 산업 형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를 보면요. 2016년이면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요. 그때와 지금은 산업의 비중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생물처럼 비중이 바뀌어갑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 통신 제조업이 2016년에 교육훈련, 그중에 양성훈련,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훈련 비중이 7.5%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오면 무려 23.6%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 비중으로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산업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비중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건설업 같은 경우는 2016년에 32.9%였는데요. 지금은 18.9%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느 부분이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인가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상황을 누가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은 청주, 진천, 음성 지역에 이 신성장 5대 산업에 대한 인적자원 수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지금 인적자원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냐? 보시는 것처럼 생산직입니다. 생산직 인적자원이 수급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당장 지금 사람을 채용한다면 어디부터 채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분의 1, 24% 정도는 생산직을 먼저 좀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직의 이 인적자원 수급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 이것이 일단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제가 앞에서 산업마다 시시각각 비중이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추진하는 5대 신성장 산업도 인적자원의 유동성이 대단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5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취업하는 사람이 3,413명이면 퇴직자가 3,375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자와 퇴직자 수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적자원은 유동적으로 급진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인적자원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인적자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래서 바로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보시면 구인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몇 개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비중이 맞는가를 보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인 배율이 1이라고 한다면 일자리 하나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1명이면 1입니다. 그러면 딱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구인 배율이 1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남아도는 겁니다. 구인 배율이 1보다 적다 그러면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처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통계를 보면 1이 넘어가는 지역이 우리 충북하고 충남 그리고 광주 정도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1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북은 구인 배율이 1.64니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일자리는 1.64개니까 일자리가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가? 라고 봤을 때 한편에서는 풍부한 일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를 계속 연결만 해주는 고용 서비스만 강화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일자리가 남아도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기는 한데 근로 환경이 맞지 않아서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취업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남아돌 수도 있습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 충북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일자리의 질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급여 문제인데요.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올해 700개 기업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채용의 애로를 겪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 때문이고요. 퇴직하는 사람들이 왜 퇴직하는가 보면 다 급여 불만족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충북이 저임금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임금 보전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임금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충북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하나의 선순환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역 위기를 파악하고 신성장 산업이 어디인가 이것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일이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진단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패키지 사업단이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처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용위기 산업 여기에 인적 자원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즉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보완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가라는 처방을 찾아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고용위기에 처한 근로자들 이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충북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모두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에 포진하고 있는 산, 학, 연, 관 이러한 여러 파트에서 네트워킹을 해줘야만이 이러한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우리 충북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가야 될 선순환적인 거버넌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려면 우리 패키지 사업단 자체가 먼저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 안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분들에게 전문화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드려야 되고 역량도 좀 강화해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직무도 안정화시켜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안정화해드려야만 이분들이 전문화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단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 향상 이것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만 유관기관 네트워킹도 원활하고 우리 범도민적인 인식 확대도 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잘 모른다.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른다.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좀 끝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올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높은 비중인데요. 우리 5대 신성장 산업 쪽에서도 보면 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비중이 여전히 높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주, 진천, 음성을 볼 때도 진천이나 음성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도 보면 50인에서 99인 정도, 요 정도 근무하시는 직장에서는 보통 정도지만 나머지 사업장들은 대부분 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아직 홍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범도민적으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지난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많고요. 극복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그동안 했던 기업 지원 사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신성장 산업, 이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범도민과 같이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단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사업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